자, 안녕하세요. 카이로스 삼국사 정시영입니다. 이번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요한 것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다 틀린다. 이거 주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제 고구려 수치 제도는 좀 깊으니까 좀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고 8번 요 신라 토지 제도 문제 가지고 시험 문제를 또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토지 제도는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질문하고 있는 게 신라에서는 시급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급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관료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료전. 근데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달라서 시급은 누구한테 주는 것이냐? 요거는 왕족이라든가 또는 공신에게 주는 거죠. 말 그대로. 근데 이 시급은 노동력하고 생산물을 다 징수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력도 징수하고 또 생산물도 징수한다. 그런데 그 지급 기준의 원칙이 통일 전하고 통일 후하고 달라요. 통일 전에는 어떤 특정 지역을 기준으로 줍니다. 예를 들면 신라에서 가장 오래된, 물론 시급 지급 기사는 고구려가 더 오래돼 있지만 신라에서만 봤을 때 시급 지급 기사가 가장 오래된 것은 법흥왕 때 금관가야를 정복하지 않습니까? 532년에 그때 금관가야의 왕이었던 마지막 왕 김구해에게 시급 본국을 시급으로 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국을 금관가야 지역을 시급으로 주었다라고 돼 있는 게 가장 오래된 신라의 시급 기사인데 그런데 나중에 이게 통일신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바뀌냐면 김인문에게 문왕의 아들이기도 하거든. 이제 김인문에게 먼저 김인문한테 예를 들면은 문왕의 동생이죠. 이 문왕의 동생인 김인문한테 태종무열왕은 200호를 시급으로 준다든가. 그 다음에 김유신은 삼국통일의 공로로 500호를 시급으로 지급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을 기준으로 주는 게 아니라 호를 지정해서 줘요. 몇 호, 몇 호 이렇게 뭐 200호, 300호, 500호 이런 식으로. 지급해서 이렇게 호를 기준으로 바뀐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특정 지역을 기준으로 주면 통일 전처럼 그렇게 통일신라도 그렇게 주면 통일신라가 되면 이제 면적도 넓어지고 인구도 많아졌는데 그런데 거기에 지역을 기반으로 주면 그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숫자도 모두 귀족게 되고 하기 때문에 국가는 손해죠. 하기 때문에 특정 호를 지정해서 준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좀 깊게 들어가면 어쨌건 이 시급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까지 이어지냐면은 조선 시기까지 이어집니다. 조선 15세기 세조 시기에 시급을 폐지한다는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딱 이때까지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급은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은 귀족 관료한테 주는 겁니다. 귀족 관료한테. 그래서 신문왕 7년에 관료전을 지급하고 687년에 또 2년 뒤에 689년도에 왕 9년에 노급을 폐지했다. 또 충년사주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은 사람한테 귀족 관료에게 관료전을 먼저 주고 2년 뒤에 노급을 폐지한 게 아니고 귀족 관료에게는 노급을 주다가 그 다음에 노급을 폐지한 거죠. 물론 얘네들한테도 뭘 줬냐면 노동력과 생산물을 다 주는 겁니다. 노동력. 근데 노동력 일부를 주는 거예요. 일부. 생산물 이렇게 준다. 생산물 주는데 그래서 지배력은 시급이 더 노급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 다음에 관료전보다는 노급이 더 강력한데 그럼 노동력 일부는 어떤 경우냐? 조세를 자기네가 수조권을 받았을 때 가지고 올 때 이럴 때 이제 백성들의 노동력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신문왕 때 신문왕 때 노급을 폐지한다는 거죠. 그치? 노급 폐지. 그래 놓고 충년사주했다는 거예요. 충년사주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 사료에 1년치 비축해서 하사했다 쌀조. 그러니까 생산물을 연봉으로 쏴준 거죠. 이게 언제냐면은 왕 9년 689년. 그럼 이게 내용이 뭐냐? 생산물만 지급한 거예요. 노동력은 함부로 징발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생산물만 지급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월봉으로 바뀌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월 봉급 형식으로 주는 개념인데 이거는 어느 왕인지 몰라요. 월봉은 누군지 모른다. 그러다가 다시 또 노급이 부활됐다는 얘기 나오죠. 그죠? 노급 부활 이런 말 나옵니다. 이건 언제냐? 경덕왕 때입니다. 경덕왕 때 노급이 다시 부활됐다.
757년인데 757년에 노급이 부활됐다. 근데 경덕왕 다음이 해공왕이거든요. 해공왕을 기점으로 중대가 끝나죠. 그러면서 이제 말기가 되는 이제 실하대가 되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서 잘못 알고 이제 질문하는 게 귀족 관료한테 신문왕 7년에 먼저 관료전을 주고 2년 뒤에 노급을 지급했다, 노급을 폐지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대상이 다릅니다. 귀족 관료에게는 노급 상통일 전에 줬다가 노급을 폐지하고 충년사조 노동력은 걷어가지 못하게 하고 생산물만 걷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1년치 연봉으로 줬다가 월봉으로 매월 끊어주는 걸로 바꿨다가 다시 또 노급이 부활됐는데 그럼 노급이 부활되는 이유가 뭐겠냐는 얘기예요. 그죠? 왜 노급이 부활될까? 이거는 국가가 재정이 열악해졌기 때문에 재정이 악화됐기 때문에 그 이전처럼 생산물을 보장해주지 못한 차원이 있다. 그래서 이전처럼 야 그러면 특정 지역을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걷어가 이렇게 준 거죠. 그러면 이게 되면 국가의 백성에 대한 공적 지배력은 약화되는 것이고 오히려 귀족에 의한 백성의 사적 지배력은 강화된다. 그러므로 국가는 말기로 접어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왕과 귀족 간의 권력 구조가. 자, 그래서 노급이 이제 신라 하대가 되면 노급이 확대된다는 얘기는 토지 제도가 문란하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관료전이라고 하는 건 이제 누구한테 주는 것이냐? 중하급 관리한테 주는 거예요. 중하급 관리, 중하급 관료. 얘네들한테 귀족 관료한테는 노급을 주는 것이고 중하급 관료한테는 관료전을 주는 건데 요거는 생산물만 지급하는 겁니다. 생산물만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면 요 관료전을 언제 지급했냐면은 관료전 요거는 신문왕 7년입니다. 신문왕 7년 곧 687년에 지급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귀족의 경제 기반을 건드렸다고 하는 것은 왕권 강화의 차원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대상이 다르다. 신문왕 때 노급을 폐지한 것은 귀족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충년사주했다고 바로 나오니까 사료에도 관료전을 주는 것은 하급 관리한테 중하급 관리한테 주는 것으로 본다. 그 근거를 민정문서에서 찾습니다. 민정문서에서 보면 내시령답이라는 게 나오죠. 그 내시령이라는 관직자에게 준 토지라는 뜻인데 근데 그 내시령답은 관료전 중에 하나일 거라고. 근데 4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4결이면은 가장 가까운 시기가 고려 시기의 전시과인데 고려 전시과에서 18과에 해당되는 최저과도 4결 이상이에요. 뭐 17결, 20결 이렇게 준다고. 근데 4결을 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높은 관리가 아니라 하급 관리라는 그런 의미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관료전 지급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아셨죠? 자, 그런 다음에 백성을 대상으로 이제 정전을 지급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전이다. 정전이라는 건 백정, 장정정자. 백성에게 줬던 토지인데 요거는 백성한테 주는 겁니다. 백성. 근데 백성한테 그 전에는 뭘 줬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정전을 지급했다는 기록이 언제 나오느냐면은 여기서 노급을 폐지하고 노급이 다시 부활됐던 그 사이 요 사이에 정전을 지급했다는 기록이 될 수 있다. 왜? 성덕대왕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덕대왕 때 성덕대왕 정전 지급했다 이런 말 나오죠. 그죠? 정전을 지급했다. 722년의 일이니까. 그러면 관료전은 폐지됐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어떤 사료에도. 또 그렇게 믿지도 않아요. 하기 때문에 관료전은 계속 이어졌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심지어는 관료전을 폐지하고 뭐 이런 얘기가 노급이 다시 부활됐다 이런 말 하는데 정말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해서 대상이 다른 것이고 관료전은 폐지됐다는 기록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본인 생각일 뿐이고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런 것도 왕권 강화에 해당된다. 정전 지급, 이것도 왕권 강화 이렇게 때리는데 그럼 정전이라고 하는 것은 민정문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연수유 전답과 같은 토지라고 본단 말이죠. 연기라는 굴뚝을 표현하는 상징에서 그래서 백성의 집을 상징하는 단위가 연이라 그래요. 호라는 말도 있고 가라는 말도 있고 그죠? 연이라는 말도 쓰거든. 연이 수 받아서 소유하고 있는 전답 이건 밭과 논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연수유전답 민정문서에 나오는 이것은 정전과 같은 성격의 토지로 이렇게 매칭시키면 되겠다. 알았죠? 이것도 왕권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매개로 해서 지배 피지배 왕과 귀족 사이에 이런
권력 관계가 엿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왕권은 약했다가 강했다가 약해지는 개념이고, 귀족 세력들은 뭐예요? 강했다가 약했다가 다시 강해지는 이런 구조가 된다. 그래프가. 그래서 일단 시험 문제 이건 어떻게 되느냐? 토지 순서를 물어보기도 해요. 사려놓고 그래서 어떻게 변遷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이것의 의미가 관료전 지급하고 노구 폐지한 것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 왕권 강화다. 또 식문왕이라는 거 알아야 되고, 또 성덕대왕 때 정전 지급했다는 거, 요것도 왕권 강화의 의미로 놓고, 다시 노급이 부활됐다는 얘기는 귀족 세력 강화, 이렇게 다 여러분이 알고는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시급도 통일 전과 통일 후가 그 상대와 중대가 지급 기준이 다르다. 상대는 지역을 기준으로 줬는데 통일신라가 되면서는 어떤 특정 몇 호 단위로, 호 단위로 나눠서 준다는 거. 또 국가가 지배력을 강화시킨다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8번도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신라 웅천주 촌장적 이른바 민정문서라고 하는, 우리가 1933년도 일본에서 발견된 거죠. 일본 도다이사 부속 건물인 정창원 그 쇼쇼인에서 발견된 여기 내용이 이제 민정문서라고 하는 그 신라 촌락문서인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신라 촌락문서는요, 요거는 거기 나오는 인구의 수라든가 우마의 수라든가 유실수의 수라든가 토지 결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두 집을 단위로 하지 않습니다. 촌락 단위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촌락 단위다. 요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집 단위라고 하면 틀려요. 집 단위라고 하면 그럼 틀립니다. 촌락 단위라고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민정문서에서 보면은 토지도 나오고 인구도 나오죠. 인구는 어떻게 나눠요? 촌락 단위로 인구는 성별, 연령별, 이건 다 알 겁니다. 성별, 연령별로 6등급으로 나눈다. 그죠? 여기에 6등급은 이제 소, 주, 조, 정, 제, 노 이렇게 됐습니다. 소, 추, 조, 정, 제, 노. 가장 나이가 많은 나이대로 가는데 6등급이죠. 물론 여기에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요 안에는 노비를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노비 포함이에요. 노비를 다 포함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나이대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지는 다 학설이기 때문에 그건 시험에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외우되지 말고. 그러면 가장 생산에 기반이 되는 것은 이제 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여기 남성 같은 경우는 노공이라고 하고, 나이 많은 사람. 여기는 노모라고 하고, 여기는 제공, 제모라고 하고, 여기 제공이라는 건 이제 군역이라든가 이런 역에서 제외된 사람, 이렇게 의미를 두시면 되고, 여기는 정려라고 하죠. 그래서 정전이란 바로 이 정에게 지급한 토지라는 의미일 테니까, 여기는 조자, 도울 수 있는 애들, 도울 조자, 조여자라고 그래요. 조여자. 추자, 쫓아다니는 애들, 또 추여자. 소자, 소여자. 아마 소자, 소여자는 시작 자체가 1살부터겠죠. 태어나면 1살이니까. 그래서 한 1살부터 9살 정도까지가 되지 않겠느냐. 추자, 추여자는 10살, 11살 정도 뭐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조자는 12살부터 15살까지가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통일신라 때는 이제 16세부터 역을 징발한다고 볼 때, 정은 16세부터 한 50세 내지는 54세 이렇게 다양한 학설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나이대는 어쨌든 정정려이긴 한데, 남성이 많으냐 여성이 많냐, 노비를 다 포함해서 여성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촌락 단위로 전체를 보면 다 4개 촌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알 수 있는 뭐 사라지촌이라든가 사해점촌이라든가 이름을 알 수 없는 2개 촌락, 이렇게 4개 촌락이 있는데, 촌락마다 모두 합쳐보면 여성이 좀 더 많다. 왜? 남성은 평균 수명이 좀 여자보다 좀 떨어지기도 하고, 뭐 군대 가기도 하고, 거기서 전사하기도 하고 해서 여성이 많은데 노비를 포함한 인구라는 것, 알았죠? 그런데 노비 자체는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생산의 주된 신분은 일반 양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 같은 나라의 노비 노동력에 의해서 생산이 이루어졌던 그런 것과는 다르죠.
그래서 성별 연령별이라고 하는 기준이 명확합니다. 성별 연령별 6등급으로. 그럼 뭐 호는 어떻게 되냐? 호를 나누는 기준은 호는 크게 공연과 계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공연은 합한 연이라는 뜻이야. 합한 연. 계연은 계산상의 연이라는 뜻인데 호는 기존에는 뭐라 그랬냐면 토지의 많고 적음이라고도 했습니다. 토지의 다과 이런 말도 했었어요.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57년 정도까지 토지의 다과다 이랬는데 그런데 아닌 것으로 좀 확인됐습니다. 이게 아닌 것이다. 왜? 유일하게 민정문서에 토지 증감의 변동사항이 나타나지 않아요. 인구의 수, 인구 증감의 변동사항 다 나타나 있고 우마의 수, 소와 말의 수, 소, 말의 촌락 단위로 증감의 변동사항 3년마다 몇 마리가 더 태어나고 몇 마리가 죽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토지의 종류는 있는데 토지 증감의 변동사항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설이 이제 바뀐 거예요. 뭘로? 아, 인정의 다과인 것이다 라고 했었어. 인정, 그 사람 수, 인정의 다과. 그래서 지금 시중에도 많은 책들이 인정의 많고 적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다가 가만히 보니까 인구가 전입한 인구도 있어요. 수좌내연이라 그래가지고 받아들여서 좌는 앉을 좌자 되는데 이게 정착시킨 그런 연은 이제 그런 집인데 그러면 인구가 증가했지 않습니까? 인구가 증가했는데 호의 등급이 변하지 않아요. 보니까 또 전출해 나간 연이 있어. 그 이제 회거연이라 그래. 다시 되돌아간 연인데 그런 연도 있는데 그럼 인구가 줄어들었죠. 그럼 호의 등급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요. 전혀. 그 다음에 공망년도 있습니다. 공망년은 망한 년이에요. 쫄딱 몰락한 망한 년. 공망년인데 그럼 인구가 줄어야 되는데 호의 등급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했냐. 아, 이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총체적으로 뭘 것이냐. 대부분 요즘 총체적 자산이라고 해요. 총체적은 자산. 토지며 인정이며 유실수며 소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재산이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이제 거의 뭐 정설로 굳어져 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주변에 지금 내가 신라라고 그러면 당나라라든가 그 당시에 율령국가를 표방했던 일본이라든가 보면 총체적인 자산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신라도 그렇지 않을까? 토지가 또는 인정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호를 총체적 자산이 아닐까. 그런데 이것도 이견이 좀 반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뺀단 말이에요. 이거 빼고 뭐냐? 호는 그냥 9등급으로 편제했다. 이렇게만 그래서 교과서에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호는 그냥 토지라든가 인정의 다과라는 말을 이제 이건 다 옛날 학설이고 안 쓰고 그냥 호는 9등급으로 이렇게만 시험 문제를 냅니다. 전공자들은 그런 다음에 인구는 확실합니다. 성별, 연령별 이건 확실하니까 이거는 알아두셔야 돼.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인구를 9등급으로 이러면 안 된다 말이야. 호를 9등급 또는 호는 6등급 안 된다 말이지. 그지? 인육 이렇게 때리고 내가 호군이 이렇게 일단 때리라. 그지? 호구. 단 호를 나누는 9등급으로 나누는 기준은 생각하지 마라. 기존에 인정의 다과라고 쓰여 있는 책이 있다면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 필요도 없고요. 자. 그래서 요걸 좀 조심하시고 또 촌락단이라는 거 촌주는 지방관이 아니기 때문에 파견한다 그러면 안 돼요. 촌주로 임명한다라고 하는 건 되지. 그치? 토착 유력자 중에서 촌주로 임명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인구, 호 이런 게 나오고 또 토지 종류 있다 그랬죠. 토지 종류 있다. 5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증감의 변동사항은 요거는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럼 토지의 종류 중에서는 제일 많은 게 연수유전답입니다. 연수유전답. 연이 소유하고 이제 차지하고 있는 전답인데 그 다음에 촌주이다. 촌주의 지위에 준 토지라는 뜻인데 근데 촌주의답은 연수유전답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기 때문에 사적 소유지. 촌주의 사적 소유지다라고 볼 수 있게. 그럼 촌주의답으로 설정하면 뭘 준 거냐? 촌주도 어차피 자기 땅에 있으면은 세금을 낼 거 아닙니까? 전조를 낼 텐데 그 세금을 면제해 준 것이다. 그러니까 면조지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봐야 돼. 이거 모두 사적 소유지라고 보시면 돼. 그죠? 사적 소유지. 그러니까 소유권상 사전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은
내시령답이라고 있죠, 그죠? 내시령답. 이거는 내시령이라는 관직자에게 준 것이므로 관료전 중에 일종이라고 본다. 관료전이라고 보고 또 하나 관모답이라는 게 있죠. 관모답. 이거는 관청 소유지입니다. 관청 소유지. 그러니까 이건 소유권상 공전이죠. 요 내시령답도 소유권상 공전으로 봅니다. 관청 소유지가 되는 거예요. 소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마전이라고 있습니다. 마전. 삼배밭이야. 삼마자. 삼배밭. 요거는 국유지라든가 사유지의 사유지 모두 존재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종류는 이렇게 연수전답, 촌주의답, 내시령답, 관모답, 마전 이렇게 5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연수전답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죠? 제일 많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유실수의 수, 유실수도 있다, 그지? 유실수. 유실수는 열매가 있는 나무, 그러니까 호두나무, 잣나무, 뽕나무, 요거 생각했지, 그지? 소나무, 참나무 이런 거 얘기하면 앵두나무 이러면 안 된다, 그죠? 호두나무, 잣나무, 뽕나무 이렇게. 그다음에 우마의 수도 있다면, 그죠? 우마의 수도 있더라. 요거는 진감의 변동사항도 있고, 요것도 진감의 변동사항. 유일하게 진감의 변동사항이 없는 게 뭐다? 요거 토지의 진감의 변동사항은 없더라. 알았죠? 자, 그래서 웅천주 촌장적 서원경 부근의 서원경은 이제 충청북도 창주 지역이니까 서원경 부근의 4개의 촌락에 대한 문서다. 자연 촌락에 대한 문서라고 볼 수 있죠. 단 자연 촌락에는 촌주가 있긴 한데 단 촌주는 둘 내지 4개 촌락당 한 명의 촌주가 임명되는 겁니다. 파견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임명. 그러니까 촌락마다 촌주가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알았죠? 그러니까 2개 내지 4개의 촌락당 한 명의 촌주가 임명된다. 이걸 둘 내지 4개의 촌락을 관장하는 지역 토착 유력자 중에서 촌주로 임명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촌주에 대한 명칭이 가장 오래된 금성문은 이거는 영일냉수립입니다. 알았죠? 영일냉수립이. 거기에 촌주라는 명칭이 현재까지 가장 오래된 금성문에서 이제 발견된 것이 거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민족문서 좀 조심하실 것 있고, 그 다음에 바꿀 거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안 바뀌어 있다면 좀 바꾸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의상대사와 전제왕권이라는 말. 이 의상대사는 시험과는 관련이 없지만 여러분이 해골바가지 얘기는 다 알 겁니다. 원유하고 중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갔는데 요동 지역에서 고구려 군대, 고구려가 망하기 전에 걸려가지고 간신히 감옥에 갇혔다가 한 수십 일 동안 갇혔다가 풀려집니다. 이제 돌아왔다가 다시 가는데 다시 갈 때 어느 날 원데이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토굴에서 잤지요. 의상과 원효가. 근데 토굴에 잤는데 원효가 이제 중간에 목이 말라 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비가 억수로 많이 오는데 거기에 물 받아 마셔서 먹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거기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땅이 파였는데 파인 곳에 해골이 보인 거예요. 거기서 물이 보인 거 보고 오바이트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와우, 내가 어저께 저 현상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는, 해골바가지를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꿀맛같이 마셨는데 저걸 보고 내가 왜 토할까? 이건 마음먹기 달렸구나. 그래서 내가 내 마음먹기 달렸다면 돌을 닦는데 굳이 내가 중국에 갈 이유가 뭐가 있냐 해서 안 가죠. 근데 의사는 꼿꼿하게 또 갔다 온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바뀌어서 해골바가지에 물을 마셨다. 이제 그래서 토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밤에 마셨는데 그게 오늘 깨보니까 해골바가지에 들어있는 물을 마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송나라 고승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원효 얘기가. 그러니까 송나라 고승전에는 원효가 워낙에 유명하고 중국에도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거기에도 고승전에 실려 있는데 거기에는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되어 있는데 그럼 언제 해골바가지에 있는 물을 마셨다고 되어 있냐고 추적해봤더니 일제강점기예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잘못 해석하고 그렇게 곡해해서 이제 각색을 한 거죠. 해골바가지에 들어있는 물을 마셨다. 어쨌든 간에 그건 여담이고, 의상대사는 갔다가 지엄이라는 승려 밑에서 공부하고 화엄학을 공부하고 해동 화엄종을 개창합니다. 해동 화엄종.
알다시피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최고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경전은 화엄경이라고 칩니다. 불가에서. 그래놓고 이 화엄 사상이 집약되어 있는 그런 도식화된 7글자씩 30개송으로 암송하게끔 되어 있는 게 바로 화엄 일승 법궤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 알죠? 화엄 사상을 하나로 승화시켜서 도식화한 법궤도 이거를 제작했다는 거지. 여기에는 시작이 이렇습니다. 법성, 원융, 무이상, 불성, 부처님의 성은 원융하여 다 차별함이 없고 융합하여 두 모습을 보이지 않느니라. 무이상에서부터 해가지고 맨 끝에는 본래부동 혹은 본래를 옛글자 쓰기 때 본래 부동 명위불이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명위불이다 이렇게 끝나거든. 그러니까 영원히 움직일 수 없는 진리가 있는데 이름하여 부처라 한다. 그러니까 부처 글자 하나에 다 집어넣은 거야. 진리를. 그런데 요 안에 보면 일즉다 다즉일 이런 말이 나와. 하나가 곧 다고 다가 곧 하나다. 다즉 일이다. 이런 말이 나온다. 곧즉자니까. 왜? 이 다라는 건 많다는 한자이긴 한데 우주 전체입니다. 우주 전체. 일이라는 거는 부분 개체거든. 부분 개체 이거거든. 그런데 우주 전체와 부분 개체는 다 연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호 연계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으며 그러므로 의존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이를 개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국가라고 보고 사회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달을 이게 우주 전체에 대한 우리는 하나의 부분 개체죠. 근데 우리 안에 소우주가 있는 거라. 우리도 우주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 연계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우주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우주가 있고 이런 것처럼 계속 뛰어난 도인들은 허블 망원경으로 하늘을 쑤셔야 되지 않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땅을 봐. 왜? 지구의 표면도 우주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니까 그 변화를 보기 위해서 땅을 봅니다. 그래서 얘야 동굴 밖에 손님을 모시고 오거라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평등상이에요. 평등상. 다 평등하다는 이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손가락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합니까? 자동차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딱 그러면 엔진이요 막 그래요. 엔진? 그 엔진만 가지고 다녀봐. 못 가지고 다니거든. 그럼 바퀴요. 바퀴만 갖고 다녀봐. 안 그렇거든. 그래서 모든 볼트 하나, 너트 하나 다 중요하다. 아주 작은 부속물이지만 다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손가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거 다 중요하죠. 그죠? 이거 없으면 우리 합격했는데 우리 딸아들 최고야? 이게 안 돼. 그지? 최고야? 이게 안 되잖아. 요거 없어도 안 되고 요거 없어도 이상하죠? 또 요거 없어도 안 되고 요거 없어도 안 된다. 다 필요하다. 근데 왜 또 5개냐? 손이 6개나 7개 만들까? 손가락이? 그것도 이상해. 그래서 5개인 이유는 음양 오행에 맞게끔 발달한 게 아니냐. 근데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그런데 일본 놈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해서 의상대설 연구하고 일은 본질이고 본질은 부처고 부처는 왕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신라에서는 왕즉불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의상대사의 이 화엄일승 법궤도를 통해서 전제 왕권 강화에 이념적 기반을 제공해줬다. 이런 식으로 일본 애들이 학설을 쓴 거예요. 그거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근데 의상대사가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고생을 해가지고 중국까지 갔다 와가지고 이런 학설을 화엄사상을 너무 천하게 보는 거죠. 지금 어떤 승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교계에서는. 그러니까 일본 애들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비판 없이 받아들인 건데 의상대사가 강조하고 있는 건 진정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평등상이에요. 평등상. 알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상대사는 문무왕한테도 문무왕이 막 큰 도성을 쌓고 축성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성을 크게 튼튼하게 쌓아도 민심이 허물어지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민심의 성을 쌓으소서 폐하. 그랬더니 그대 말이었소 해가지고 어떤 축성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습니까? 또 의상대사는 관음신앙을 강조했다고. 관음이 뭐예요? 백성들에게
아픔과 치유, 현세에 살면서 고난과 아픔과 질병과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을 관세음 보살로서 치유받는다는 믿음, 현세신앙, 이게 관음신앙이에요. 백성을 위한 것이거든, 중생을 위한 거. 그러니까 이게 평등상이란 말이에요. 왕권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체계, 의상대사의 논리는 전제왕권 강화의 이념적 기반을 제공했다. 이 말은 요즘 학계에서 쓰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것 같다. 우리 너무 오버한 것 같다. 그건 빼자라고 해서 뺀단 말이에요. 기존에 잘못되어 있는 것 그건 지워주시는 게 좋겠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신라 소경제도가 있습니다. 소경제도. 소경은 작은 서울이라는 뜻이죠. 소경의 장관은 이제 사신인데 통일 전하고 소경제도를 이렇게 보시면 자, 요까지 하고 좀 쉴게요. 알았죠? 소경은 통일 전. 삼소경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이소경이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삼소경. 그래서 맨 처음에 있었던 게 뭐냐? 지증왕 때 있었습니다. 지증왕 때 아시촌 소경이 있었어요. 아시촌 소경. 이걸 설치합니다. 경상남도 함안 이쪽을 비정하고 있고 아시촌 소경. 그 다음에 지증왕, 법흥왕, 진왕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진왕, 그 다음에 진지왕, 그 다음에 진평왕, 그 다음에 선떡, 진떡 이렇게 가잖아. 여기에 또 하나 진흥왕 때, 진흥왕 이때 국원소경을 설치합니다. 국원소경. 여러분 잘 아는 국원소경은 충주예요. 충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선덕여왕 때, 선덕여왕 때 하슬라 소경이라는 거 설치해요. 하슬라 소경. 이 하슬라 소경은 강릉 지역입니다. 강릉. 하슬라 주였고, 그럼 아시촌 소경은 이제 함안, 경상남도 함안 지역이라고 비정하는데, 그럼 이제 통일신라가 되면 어떻게 된 거냐? 통일신라. 요 진흥왕 때 국원 소경 있지 않습니까? 충주 이거는 그대로 이어져요. 그래서 요게 중원경이라고 합니다. 중원경. 충주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신문왕 때에 신문왕 이전에 이제 그 문왕 때도 있으니까 북원소경, 북원경, 원주죠. 원주. 그 다음에 세 번째 금관경. 금관경은 김해니까 여긴 김해. 여기다가 그리고 네 번째 신문왕 때 서원소경, 서원경이죠. 여기 청주예요. 청주, 충청북도 청주.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남원소경. 그래가지고 남원경, 남원경. 이건 전라도 남원입니다. 전라남도 남원. 춘향전하고 몽룡이 성춘향과 몽룡이가 썸 탄 곳, 광한루가 있는 곳 여기죠. 자, 그래서 요거는 통일 전과 통일 후 모두 소경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충주였다는 것이고,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내느냐면, 그럼 요거는 어느 왕 때 만들어진 거냐 말이죠. 이거 문무왕 때입니다. 그죠? 문무왕 때 두 개 소경이 설치가 되고, 요 서원경하고 남원경은 이건 신문왕 때입니다. 문무왕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신문왕 때. 그럼 통일 전후 모두 소경으로 유지되는 것은 충주. 너무나 중요하죠. 충주가 가지고 역사지리사로 주제사로 시험 문제 낼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이걸 이소경이라고 하면 안 된다. 통일 전에는 삼소경, 통일 후에는 오소경 이렇게 알아두고, 소경의 장관은 사신. 그 사신은 진골만 가능합니다. 육두품은 할 수 없고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좀 어렵게 내면, 이 중원경은 지금 서원경하고 중원경은 충주하고 청주는 다 충청북도지요. 그런데 중원경은 한주 소속입니다. 한주에 속해 있습니다. 같은 주에 속해 있지 않아요. 서원경은 어디에 속해 있냐? 서원경은 웅주, 웅천주 소속입니다. 웅천주 소속입니다. 그래서 중원경과 서원경이 충주와 청주라는 생각 가지고 오늘날과 생각을 가지고 같은 주에 소속돼 있다 그러면 안 돼. 안 되고, 요거는 한주, 서원경은 웅천주. 그래서 웅천주 도독 김원창이 헌덕왕 때 난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죠? 8세기 초, 9세기 초 822년에 그 아들 뭐 김범문도 난을 일으키고 825년에 9세기 초에 그 웅천주 충청도 지역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한 줄은 대동강 아래부터 쭉 그 밑에 넓은 주죠. 그래서 한산주를 줄여서 한주라고 하는데 그 한산주 여기 총관으로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은 이제 누구였어요? 한산주 총관 김대문. 그래서 여기에 지리지를 썼잖아요. 그래서 화랑새기 한산기 고승전 계림잡전을 쓴 김대문 한산기라고 하는 한산주 지역의 지리지를 쓰기로 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소경이 아니라 삼소경으로 봐야 한다. 통일전. 또 통일 후는 오소경. 그다음에 요거 가지고 주제사를 또 낼 수도 있다. 뭐 궁예의 세력 범위, 충주도 또 여러 개 날 수 있죠. 조선시대 신립의 탄금대전, 신립의 충주성전투, 그 다음에 탄금대하면 우르크를 좀 떠올리고, 강수는 금관가야 출신이고 우르크는 대가야 출신으로 음악가고, 우르크는 강수는 외교 문장에 뛰어난 한학의 대가였고, 오케이 다 충주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다음에 금관경 김수로 구하구하 수기현냐 약불현냐 번작이 낑냐 아이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금관가야. 서원경 어유 뭐 여긴 율곡 이유와 관련해 가지고는 서원향약도 생각할 수 있겠고, 여기는 청주니까 직지심체 요절이 간행된 곳 흥덕사라는 절도 청주에 있다 이런 거라든가, 뭐 남원은 이렇게 또 민족문서가 발견된 곳이기도 하다는 점 등등. 자, 그래서 신라 소경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좀 쉬었다가 다음에는 발해 중경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시기에도 이런 주제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확인할 거니까. 자, 그래서 짧게나마 주제 가지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다 틀린다.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그걸 조심해서 다 바꿔놓길 바라고, 그래서 또 선전 한번 해야지. 자, 그래서 본 수업에서는 선생님 이 책 가지고 할 테니까 이전에 한번 그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내용 있죠? 그것도 좀 조심해서 점검해서 고쳐놓으시고, 요번에도 좀 고쳐놓으시고, 본 수업 때는 우리 책 가지고 할 테니까 그때 또 뵙도록 하고, 자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발해부터 할 거니까요. 오케이.